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문혜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미래 비전을 희망하는 과학기술계 30개 단체 요청에 대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초청에 응해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현장 진행과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YTN 사이언스 생방송과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주요 인사분들이 많이 참석했지만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내빈 소개는 생략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공동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께서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진짜 가히 살인적인 일정을 아마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시간을 내서 저희 과학기술 정책 토론에 참석을 수락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바쁜 시간 중에 토론에 참여해 주신 6분의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기술 패권 경쟁으로 국제 질서가 과학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동력이며 국가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지난 12월 22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공약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보여주신 관심과 의지에 저희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선 후보께서 발표하신 과학기술 공약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비전과 의견을 과학기술인 또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대선 후보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분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회장님 환영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 그리고 좌장과 패널 여러분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의 기조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계신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산업계도 학계도 기술 혁신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정말 혁명적인 변화의 격동의 시기를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된 기조 연설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은 대한민국 전환 성장의 핵심 토대이기도 합니다. 기술 주권의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 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7가지 변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지원 체제로 대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미래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해서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그리고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 자원화, 사이버 보안 같은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세 번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 강국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 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주 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우주정책 집행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같은 위험한 사회 문제와 각종 재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퇴치와 희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각 지역이 고유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로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R&D 연구과제 선정 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서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PBS로 불리는 소위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개혁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개발의 전진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입니다. 전환 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을 시장 중심,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 같은 신진 연구자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 같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 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동학혁명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2만 7천 명이 넘는 우리 동학혁명군들이 우금치 고개에서 2천 몇백 명이 불과한 관군, 그 다음에 일본군에게 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구하고 정말 국리민복을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 2천여 명에게 전멸당했고 일본군과 관군들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장검과 쇠사람, 축창으로 무장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투쟁했지만 결론은 전멸이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도 한번 보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고 또 인재를 차별 없이 등용했을 때 정조, 세종 이런 때가 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특히 기술혁명, 기술융합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 충분한 보상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당장은 돈이 많이 드는 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재정 집행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니까 우리가 한때 매우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소재 산업은 결국 기초과학 연구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벌어지는 첨단 전략기술 분야는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국가의 강력한 지지와 투자 지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 다른 나라를 우리가 앞서가긴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환적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 구축과 교육 혁신을 통한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교육 시스템 혁신도 중요하고 또 규제의 합리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결국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여러분과 함께 세계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 진행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신 패널분과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의 바람과 더불어 과학기술 정책의 미래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먼저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과 함께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과학기술인들을 여기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60대 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학부 윤재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얼굴은 동안이십니다. 다음은 50대 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백은옥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송열 문화일보 경제산업부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30대 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만수 선임연구원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를 대표하여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 강형근 학생 자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세대를 대표해서 현장에 패널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이재명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라면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과 대하여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관심이 사실은 모아졌습니다. 사전에 많은 질의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패널분들께서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질 토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학부 윤재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대학교 윤재윤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과학기술 5대 강국 또 그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매우 뭉클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우금치 언덕에서 정말 죽창든 우리 동학농민군의 그 좌절과 처절함을 이해하고 계셔서 더 저는 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많은 그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대전환 시기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기술주권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추격정에서 선도형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약에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는 공약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력 양성과 기초 원천 연구의 거점인 대학 연구 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정도의 제도와 시스템과 투자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의 대학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이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야 이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격변의 전환기에 좀 처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 연구 자체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어쨌든 새로운 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점은 분명하죠. 그런데 기업들은 사실 이제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투자 효율과 이익이 보장이 되면 소위 응용 연구 분야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해도 별로 이렇게 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초연구 부분은 사실 기업이나 현장이 할 수 없죠. 그 부분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학이나 정부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는 바로는 이제 대학들이 너무 이 단기 과제 또는 뭐 학생들의 취업 이 부분에 집중하고 또 교육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연구 부분들을 매우 이렇게 경시하는 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실 인문학 부분도 사실 매우 심각해요. 이게 앞으로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콘텐츠 산업이 될 텐데, 문화 산업이 될 텐데, 그 사실 문화 산업의 토대가 사실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기초 인문학인데 이 부분을 사실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도 저는 좀 이렇게 연구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도 나름대로 하지만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아이템, 프로그램과 지원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한 가지 분야가 이제 해야 되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분야, 소위 첨단 전략기술 분야들이 있죠. 네, 이런 분야들은 결국 기업들이 할 수는 없고 연구기관이나 또 연구기관과 또는 뭐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저는 우리나라가 R&D 지원 예산 규모가 사실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효율성 부분에서는 매우 뒤처지고 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바대로 단기 성과 중심이라든지 뭐 연구과제 중심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검수용 연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제 이런 문제도 좀 고치고 또 연구과제에 대한 설정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관료가 아니고 전문 연구자들 중심으로 또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하면 좀 내용도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연구 예산 자체를 증액하는 건 기본일 테고, 저는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부처별로 많은 연구개발 예산들이 있지만 사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독자적인 부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과학기술 혁신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그냥 하나의 부처로서는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관련 부처들을 지휘하면서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학교에 대한 교육, 대학 지원 문제도 좀 고려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네. 잠깐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우리 연구계에 있는 분들의 갈망이 사실은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목마름인데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깜짝 놀랐던 부분은 검수용 연구, 우리 전문가들 쓰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공부도 좀 했지요. 상당히 지금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조직까지 또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부총리 격상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인들이 상당히 흥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백은옥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새 양성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후보님께는 표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덜 될지도 모르는 질문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국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 특히 과학기술인 인재를 이민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른 그런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민자들을 받아서 유학생 또 과학기술 인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뭐 100%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강제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지원금을 도로 뭐 이렇게 변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만들었지만 차라리 그거 다 도로 변상하고 그냥 눌러 앉겠다 이런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전히 확실하게 개선되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과학기술 인재 해외 유출 부분들을 막는 게 일단 또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제 인식이나 또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과학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사실 시장할 때. 네, 물어봤더니 진짜 과학자가 없어요. 근데 저만 해도 자랄 때는 과학자 꿈이 많았죠.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대학 가면은 나는 핵물리학 아니면 그 미생물학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꿈도 대학을 가면 해야지 하다가 대학 가서 이상하게 볼 때로 가버렸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어린 세대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해외에 과학기술 인재를 국내에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다른 조건들, 보수나 이런 대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족들 정주 여건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도 있고 우리가 아직도 뭐 단일 민족, 뭐 한결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배타적인 문화도 좀 있고 또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받고 생활하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기엔 매우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쳐 나가면 가능은 할 텐데 저는 이제 정책 방향을 외국의 유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냐라는 점부터 우리가 공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외국의 그 과학기술 인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모시자 이러면 아니 우리도 일자리 없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걸 하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공감을 좀 올리는 일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고 사실은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이어서 연결된 주제죠. 노성열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공약에 보면 현재 장관급인 과학기술 그걸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할 데이터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가 우주 정책을 전담할 우주전략본부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모두 다 뭐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아주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뭐 저희 과학계에도 역대 대선 후보들한테 공수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당선 후에 그 약속이 무산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이 하나하나의 거버넌스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도저히 몇 개만 추려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중에서 어떤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혹시 공약에 없더라도 차후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어떤 시급한 과제가 생겼을 때 수정된 어떤 공약, 수정된 거버넌스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셔서 알 텐데 제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야 되겠다. 다른 부처들에서 너무 우월적 지위를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 하나 얘기했고요. 그 외에는 이게 답니다. 이게 이제 정부 부처들이 사실 대량 생산 시대, 우리 고도 성장 시대에 관이 주도하던 그런 시대의 유물이라서 칸막이가 너무 심해요. 근데 칸을 쳐놓고는 옆하고 대화도 안 하고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분명히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근데 이거 너무 손 많이 대면 일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템보다는 지휘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 시스템 손대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자라고 해서 별로 안 하는데 지금 딱 여기 4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에 어떤 거 저는 정부 부처 개편은 최소화하자. 그런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혁신부 이게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에 가까운 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부총리급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데이터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지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서로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꼭 필요하고 우주전략본부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명칭을 결정할 때 정말로 고민했는데 보통은 이제 위원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느 한 부처에다가 소속을 시키니까 너무 이거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행 기능까지 가지면서도 전 부처를 이렇게 관통하는 뭔가 이렇게 우주 전략 사업을 해내려면 결국 이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직속의 우주 전략본부로 집행 기능을 갖는 하나의 그 기구를 만들자고 했던 거고요. 기후 에너지부도 사실은 이게 매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전환 또는 탈석탄 사회 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엄청난 산업 전환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신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부처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게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고통이 엄청 크잖아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 비용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도하고 하려면 결국 이거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고르긴 정말로 어렵고요. 안 고르고 이거 다 100% 다 해야 되니까 4개가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이게 동시에 다 되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꼭 해야 될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걸 혹시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수정하느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상황에 맞게 그릇을 바꿔야 되고 또 그릇에 맞게 상황이 조정되기도 하는데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가장 우선적이냐 이 말씀 하셨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과학기술혁신부 예를 들면 이게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 전담 기구 부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나머지는 하면 되니까요. 이제 조금
선택하기 어려운 그게 주 요소를 제일 가지고 있는 부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말씀들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부분 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리고 잠깐 기재부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후에너지부도 사실은 지금 현재 부처들 중에서 상당히 연관돼서 긴장을 하고 있는 부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조직 쪽을 많이 보고 있어서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드릴 질문의 자리가 아니라서 조금은 유보를 다른 하겠습니다. 부처들은 거의 손댈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하기에는 좀 에너지 낭비 같아서요. 할 일을 해야지 뭐 시스템 가지고 안 그러려고 합니다. 후보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기후에너지 관련해서도 이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계속해서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만큼 이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서만수 선임연구원님,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만수입니다. 우선 후보님 과학기술정책 공약집에서 저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격려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우주정책을 꼽아주셔서 관련 분야 연구원으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 장래 희망이 우주과학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 우주정책에서 언급된 그 장기 연구개발 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2030년을 목표로 달 착륙 프로젝트와 그리고 대형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우주 탐사 과제는 대표적인 그 과학 장기 과제의 한 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도 그 다양한 분야들이 협력 연구를 통해서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사실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연속성과 안정성이 좀 불안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대통령 임기 5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긴 기간을 소요하는 장기 연구개발 과제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이게 우리 헌법이 87년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정말 30년이 훨씬 넘는 이 낡은 옷이어서 지금 현재 체제에 잘 안 맞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게 취임 직후부터 이제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참 어렵다. 그다음에 국가 장기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문제 지적들이 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가능하면 좀 고치면 좋겠는데 뭐 정치인들이 워낙 예의관계가 첨예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라도 이제 길을 찾아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위 부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예산 삭감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예산 권한은 사실은 기재부가 다 가지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뭐 발사체 연구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건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지속적인 장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사실 연구의 효율성을 올리는 길인데, 결국 저는 그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 밖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돼도 예를 들면 정말 첨예한 정치적 논쟁 주제가 돼버린 경우 말고 대체적으로 공직사회들은 정해져 있는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쉽게 바꾸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다른 진영의 뭐 시장 도지사가 하던 데를 이어서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일정 정도 예산이 투자된 경우에는 더더욱 바꾸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요. 약간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의지가 결국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헌법 체제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후보님께서는 뭐 예산으로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보님 한 가지 제가 잠깐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된 질문에 아직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후보님의 꿈이 과학자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어떠실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좀 짧게 해볼게요. 네. 그렇다면 다음은 정책과 더불어 과학기술인도 지속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학습의 과정, 나아가서 진로의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을 어떤 젊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문 학생 입장에서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질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과학기술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고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들과 같은 20, 30대 청년 과학기술인들은 가장 창의적이고 왕성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20, 30대 젊은 나이에 연구를 시작하여 큰 업적을 세웠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 30대 젊은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창의성이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미래 세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나름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연구개발 예산을 꼭 기관 단체에만 주냐? 어차피 그 연구기관 단체에서 누군가를 채용하든지 누군가를 연구자를 써서 연구를 할 거다. 그게 어쩌면 관료화를 초래하지도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본 게 연구자 개개인한테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네. 1년에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지원해주고 연구 주제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정 기간 보장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할 경우, 그러니까 젊은 연구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고용이 돼야 되니까 결국 그 기관이 연구과제를 나오면 그 안에서 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 요인이 그거 같습니다. 불신이죠. 기관이나 이런 데는 책임을 누군가 질 텐데 개인한테 하면 혹시 이거 열심히 연구 안 하고 딴 거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감독 시스템 때문에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비윤리적인 연구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구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서류 쓰느라고 시간 많이 보낸다면서요. 그러니까 감사 또는 검사받기 위해서 연구했다는 증거 남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한다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약간의 손실이 혹시 발생하더라도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싶어서요. 저희는 그런 개별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중에 우리 학생이 우려하는 그 문제를 조금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개별 연구 지원까지 통해서 이 연구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현장 패널들 한 라운드를 저희가 돌아봤고요. 지금 저희 플로어에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질문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쪽에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먼저 손을 드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질문 시작하시죠. 저는 축북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우선이고요. 현재 이우일 회장님과 함께 과총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7대 공약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 쪽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패널에 계신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또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 마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충청북도 청주에서 왔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각 방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 소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지방 소멸의 대응책으로서 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과학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출연 어떤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지역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별 어떤 통합을 해서 지역의 어떤 우리 대학의 인력들이 좀 참여 형태로 좀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그 지역의 이런 연구소들이 대부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연구 역량이라든가 그런 걸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충북대학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이런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을 갖다가 선순환 어떤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지금 현재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재부에 인건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폐를 좀 해주시는 거 어떻고 그래서 연구의 어떤 자율성을 갖다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 IT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송도라든가 이런 판교 이런데 기업 쪽에 들어가게 되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소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좀 앞으로 지방 소멸, 지역 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좀 과학기술 쪽에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지만 지방 소멸, 또 불균형 발전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는 불지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차원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 문제도 있고 대학 문제도 있고 생활 정주 요건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 일반적인 교육 문제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여서 그 중에 한 개만 딱 고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죠. 사실 매우 종합적이고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방면에서 이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거점 대학들이든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수도권은 이제 학생 증원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공학과 이런데 전문 인력 양성을 못하고 지방은 학교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해결할 방법이 뭐냐. 저는 지방의 대학들이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또 예를 들면 학교 내의 창업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줘서 좀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직장도 가지고 창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핵심은 결국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도 교육 예산 배정도 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배치 문제도 사실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지방의 생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SOC 투자도 좀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걸 똑대가지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만 그 문제만 직접 해결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가 이 대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의 해결 문제를 지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근무하는 출연연구소 연구원 송칠성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재명 후보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너지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와 함께 이 에너지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논란의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분야가 원자력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리고 찬반 양론을 떠나서 공포가 과학을 이긴다는 자주 섞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전의 문제를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좀 많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과학기술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이 지휘자가 시스템보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후보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사실은 출연연구소의 기관장들이 바뀌었어요. 그 코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학기술이나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역량,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의 역량은 그 아웃풋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특히나 연구 책임자의 역량, 그러면 자율성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코드 인사를 또 정권의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을 수도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같이. 이때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요약하면 원자력 문제, 그 다음에는 집권을 만일에 하신다고 하면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기관장들이 과거에 감사라고 하는 명분을 해가지고 다 갈아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후보자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하실 건지 질문입니다. 이상. 근데 원자력 문제,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 이건 매우 정치적이고 예민한 문제라서, 어쨌든 약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아까 이제 공포가 과학을 이긴다, 이 말씀,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과학 영역에 미신이 많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자력 문제의 위험성 문제는 저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실제 사례가 예를 들면 체르노빌도 있고, 또 지금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원전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진 문제도 사실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전 숫자도 상당히 숫자도 많고, 근데 지역 대비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안전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100년 한 개의 수백 년 만에 또는 한 개의 사고가 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이라고 하는 걸 또 생각해 보면 무조건 또 원자력 없애자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좀 실용적으로, 이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좀 판단하자는 입장인데, 그래서 원자력 문제는 저는 명확하게 정리된 게 이런 겁니다. 워낙 이게 오랫동안 논쟁거리여서 저도 관심 있게 또 내용도 보고 저희 생각도 정리한 거죠. 첫 번째는, 있는 거 쓰자. 건설하던 거 건설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하고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다르고, 지금하고 앞으로 도래할 10년 후의 상황이 정말로 다르다. 핵심이 뭐냐? 발전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위험성이 있는 게 분명하고, 또 이게 엄청난 장기간의 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발전 단가 문제가 좀 싼데, 지금 이제
독일, 일본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화석 연료 생산 단가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다. 이미. 우리나라는 좀 아니지만. 그리고 원자력 발전 단가와 이제 소위 그리드 페리티가 발생하는 시점이 10년 이내다. 일본 산업성도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독일은 그보다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새로 이제 지금부터 위치 선정하고 새로 찾아서 지으면 10년이 더 걸릴 텐데 그때 가가지고는 아마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에너지인데 더 위험하고 더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반론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원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쳐줄지 안 쳐줄지도 논쟁거리인데 안 쳐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전 단가 문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제 생각에 이미 짓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를 짓고 다만 이제 설계하다 중단해 놓은 게 이제 현실적인 논쟁거리일 텐데 이 문제는 상황을 한번 다시 체킹해 보자. 지금 단계로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 여론 주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공론화를 거쳐서 판단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또 똑같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사실 정치 세계에서는 말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가면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거의 비슷해질 거다. 지금 막 비슷해지고 있어요. 막 서로 막 베껴요. 근데 베끼지 않아도 연구해보면 결론은 똑같아. 그래도 같은 전문가들이 하니까 과학기술 정책도 나중에 보면 비슷할 겁니다. 뭐 다 좋은 거 다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결국 실행하냐겠죠. 근데 실행하느냐를 어떻게 믿느냐. 알 수 없죠. 결국은 과거의 행적에서 또는 과거의 실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증거라면.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웃사이더 비주류였죠. 실제로 뭐 정치적인 뭐 조직이나 뭐 특별한 걸 가진 게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에너지원이 뭐냐 원천이 성남시장 잘했다. 생각보다 잘하네. 라고 인정받아서 제가 이제 도지사가 됐고 도지사도 한 2, 3년 하니까 잘하네. 전국 1등 하네. 이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장에 불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정치인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도 인정받는 정치인 되고 싶어 해요. 막 지탄받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지지율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치적인 조정을 잘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체감도라고 생각합니다. 효능감. 저 사람이 맡은 기간에는 우리의 삶이 많이 개선됐다. 실적을 내더라. 내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으면 지지하는데 체감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인재와 자원과 정책을 진영, 좌우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적합한 곳에 쓰고 가장 좋은 정책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출처 연원을 따지지 않고 쓰고 가지고 있는 물적 자산들을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게 공정하게 잘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재와 정책을 쓰는 통합 정부 방식의 국정을 통해서 진짜 성과를 내면 국민들이 인정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산하기관 임명이나 이런 데에서 또 공직자들의 승진이나 또 전보 배치에 있어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을 가장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게 사실 성과로 증명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사에 관한 한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들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다. 다만 똑같은 조건이면 가까운 사람 쓰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증문에 즉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정된 시간보다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 패널들이 사실은 5가지 정도 질문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나 오늘 가서 나는 절대로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 질문을 안 하면 이라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세요. 두 분 다 손 드셨는데. 일단 먼저 유일한 여성 패널이신 우리 백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보께서 초중고에서 매년 주 1시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교육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캠프에서 후속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별도의 교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과목에 녹여내서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별도의 시수 배정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요? 전 그런 적 없는데. 아니요.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본부장이라는 분이 저는 그 교육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누가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우려는 물론 이제 융합교육도 중요하지만 원리와 기본을 배우지 않은 채 융합교육을 하는 것은 허공에다 집 짓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마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사회나 과학, 수학에서도 다 하니까 국어교육 특별히 안 받아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보편적인 교육으로 공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을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주 1시간 하기로 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부분에 저는 아주 세부적인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점은 명백해요. 근데 지금 특히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자질을 좀 찾아내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자기는 방향을 정했는데 나는 그 과학 기술 이 분야보다는 나는 인문학 중에서도 나는 소설 창작이나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런 학생들한테 옛날에 미적분 가르쳐가지고 막 빵점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데 이 뇌 구조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전제에서는 기회를 충분히 좀 줄 필요는 있다. 선택할 수 있게 자신의 자질과 역량이 어디에 더 중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있을 필요는 있고요. 근데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저희 아들 둘도 전부 다 문과를 가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씩 다툽니다. 왜 문과로 보냈냐고. 내가 가라고 그랬냐. 당신이 그랬지. 이러고 가끔 다퉈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과거에는 문과로 가는 게 더 잘 가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초중고에는 특히 기회를 좀 준다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관련 교육들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예를 들면 절대 시간을 1시간으로 추가로 할 수는 없고, 또 초중고에다가 지금 해야 될 교육이 예를 들면 노동, 통일, 환경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부부 교육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교과 과정 안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거는 좀 분명하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이 더 아까 손을 드셨다고 했는데 패널 분들 중에서 소만수 교수님께서 아니었어요? 아니었군요. 네. 지금 저희가 원라운드 들고 패널에 계신 분 외에도 플로어에서 2분 정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그 예측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많은 답변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오늘 과학기술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과학기술 분야의 아주 세부적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를 알 수는 없고 또 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인지하고 또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정치나 행정도 결국은 집단을 이뤄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능하면 과학기술 전문가들 많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과학기술인들하고 많이 교류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뭐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에도 사실 과학기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도와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이 존중받는 이 실질이 존중되던 사회는 흥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한말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최고 지도자, 국가 책임자가 대마도주가 그 조총을 2자루 선물하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총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무기입니다. 라고 보내줬을 때 좀 깊이 연구하고 그 과학기술자들한테 좀 맡겨서 했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이 정치하는 행정하는 관료들이 이거 보니까 화살 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네. 이거 재장전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건 뭘로 하냐. 우리가 활로 다 대적이 가능하다. 이래서 결국은 과학기술 특히 무기체계 발전에 상당한 지체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제 합병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이 위기적 국면들을 좀 기회로 활용해서 정부의 역할을 늘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선도적인 과학기술 국가로 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5대 강국 안에 들겠다라고 이제 뭐 목표는 정하지만 뭐 그렇게 될지 오히려 그 이상의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또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핵심에 과학기술을 배치하고 거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도 드리고 제 의견도 표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후보님께서 1시간 조금 이상 여러 가지 과학기술계에 대한 키워드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믿고 싶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다른 여러 분야에서 공약처럼 그냥 수렴되는 말의 잔치가 아니고 오늘 해주셨던 하나하나 저도 같이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회가 오신다라면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과학기술인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정학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과학기술이 곧 우리는 경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행정학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의 자리가 일회적인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과학기술인과 계속 소통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패널로서 참여해 주신 과학기술계 대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토론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